장모님 건강 걱정된다더니 말짱하시잖아. 여태까지 어디 아프신 적 있어? 다시 내려가시라 그래.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시골에서 우리 도와주러 올라오셔서 여태 엄마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쫓아내듯이 말하는 게 어딨어? 당신이 엄마 때문에 언제 불편했다고 그래? 언제 불편했냐고? 당신은 엄마니까 그런 소리라지. 나는 남의 엄마랑 사는 게 편하겠어? 뭐? 남의 엄마? 그래. 그리고 고생한 만큼 돈 챙겨드리잖아. 비싼 아르바이트하고 내려가신다고 생각하면 장모님도 손해는 아니잖아.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당신이지. 왜 매번 장모님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와서 그러면 안 불편하겠어?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와서 그러면 안 불편하겠냐고? 당연히 불편하겠지. 그래서 우리 엄마도 조심하고 나도 조심했잖아. 그리고 나는 입장 바꿔서 시부모님이 아무리 불편하고 화나게 해도 절대 그런 식으로 말 안 해. 절대로. 그건 안 해봐서 그런 거겠지. 시어머니한테 봐달라 그래 그러면? 시어머니는 힘들다고 싫다고 하시는 거? 우리 엄마가 도와준 거잖아. 솔직히 집도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더 이상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 때문에 불편하니까 사람 쓰자는 거잖아, 이제. 말이 심하다? 그럼 우리 엄마만 없으면 이렇게 안 싸워도 되는 거야? 그래? 다투고 있는 사위와 딸,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가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올해 69세 오성래 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의 아기를 봐주기 위해 난생 처음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사는 딸에게 애틋한 마음이 컸기에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딸의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죠. 하지만 자신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된 사위와 딸을 보니 그 선택이 어리석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오 씨는 서울과 3시간 거리에 떨어진 충북 영동군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딸 김혜선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남편은 평생 농사만 지었었는데 남편이 죽고는 오 씨 혼자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집 일부를 백반집으로 바꾸어서 장사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였죠. 그래도 음식 솜씨가 좋아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주었기에 딸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입는 것, 먹는 것 아껴가며 딸을 공부시켰고 그런 딸은 다행히도 공부를 잘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해준 것보다 더 잘 자라준 딸에게 늘 고마웠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부족한 형편이지만 학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죠. 그리고 그런 딸 혜선은 서울에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2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설 다음 날 연휴 딸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 씨는 아침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은 얼마나 쓸고 닦았는지 나무가 반질반질했는데 오늘도 또 먼지가 앉았을까 싶어서 일찍부터 일어나서 또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허리는 지끈거렸고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두 무릎은 시뻘개졌지만 문지방 구석구석까지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게끔 꼼꼼하게 문질렀습니다. 이 정도면 되나? 괜히 멀쩡히 있던 서랍장 위 반지꼬리도 손잡이가 정중앙에 오도록 똑바로 다시 자리를 잡아놓고 항상 벽에 걸어놓는 빗자루도 빼서 눈에 안 보이게 다락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끗해 보이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백년 손님, 사위 때문이었죠. 자신이 평생 시골에서 살아왔듯 사위는 서울 토박이었습니다. 사돈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집에 올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혜선이 결혼하기 전 처음으로 인사시키러 데리고 왔을 때 집을 두리번거리며 놀란 표정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딸도 이제 서울 사람인데 이런 초라한 배경을 보여주기가 창피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재주는 없었고 초라하긴 해도 더러워 보이지는 말자 하는 마음에 장판이 미끄러울 정도로 닦아댔습니다. 지난 추석엔 연휴가 짧아 오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설은 하루가 더 길어 딸 부부가 먼 길을 올 수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는 딸의 말에 서둘러 밥상 차릴 준비를 합니다. 평생 해온 일이 밥 차리는 일이었는데도 사위가 먹어야 할 밥상이니 특별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위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 특별하고 귀한 손님이었으니 말이죠. 엄마, 나왔어. 임신해서 배부른 딸이 허리를 짚으며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오씨가 서둘러 딸과 사위를 맞으며 나갔습니다. 아이고, 왔어? 오느라 고생했다. 안녕하셨어요. 사위가 인사하자 오씨는 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장서방, 운전하느라 참 고생했네요. 고생했어. 엄마, 또 존댓말한다. 아직까지는 사위가 불편해 편히 말이 나오지 않는 오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힘들 텐데 어서 들어와. 배고프지? 오씨는 사위와 딸을 이끌고 식당으로 쓰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셋이서 먹는데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오랜만에 집에 오는데 너 좋아하는 거 많이 차렸지. 다 먹지도 못하겠네. 그러면서도 딸은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씨가 사위의 눈치를 살폈지만 무뚝뚝한 사위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서방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려봤어. 지난번에 갈비찜 좋아하는 것 같길래 그것도 했고. 네, 잘 먹겠습니다. 오씨는 새벽부터 열심히 차리긴 했지만 막상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딸과 사위가 맛있게 먹는지 살피느라 바빴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필요한 말만 하는 사위가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씨는 그 정도 거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사위를 아들처럼 살갑게 대할 재주가 없었고 사위가 자신에게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오씨는 그저 사위가 딸에게만 잘하길 바랐습니다. 혜선이 싹싹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위와는 잘 지내는 듯 보여 마음이 놓였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먹고 안방에 사위와 딸이 잘 수 있게 이부자리를 깔았습니다. 새로 빨아서 햇빛 냄새가 나는 듯한 두꺼운 이불은 딸과 사위가 왔을 때만 꺼냈습니다. 안방을 내준 오씨는 식당으로 쓰는 방에 들어가서 상을 한 켠으로 밀고 이불을 깔았습니다. 딸도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안방은 하나고 식당에서 사위를 재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딸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1년에 2번 보면 많이 보는 딸이기에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붙잡고 싶은 시간은 늘 빨리 흐르는 법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혜선과 사위는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점심은 먹고 가지 그래. 차 막히기 전에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딸과 사위가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차가 구불구불한 골목을 빠져나가 뒷공무니까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도
오 씨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딸이 갔다는 걸 아는데도 발걸음을 돌리기 아쉬웠죠. 한 번 딸네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돌아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아쉽지 않았는데 늘 딸이 집에 왔다 가면 가슴 한켠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가고는 늘 혼자 지냈는데도 딸이 뒤돌아설 때면 꼭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은 며칠 동안 이어지곤 했죠. 오 씨는 이내 고개를 젓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이 희미해지고 다시 딸을 그리워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 씨는 수도가에서 솥단지를 씻고 일어서다 현기증에 비틀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탓에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조금만 발견이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의사의 말에 모골이 성연했습니다. 천운으로 때마침 백반집에 들렀던 동네 사람이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눈 뜨지 못했거나 바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에게 소식을 전하자 딸도 무척 놀랐습니다. 괜찮어. 이제 멀쩡해.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엄마, 우리 집에서 살아. 서울? 갑자기 웬 서울? 그렇게 시골에서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 있어도 아무도 모를 거 아냐. 모르긴 매일 손님이 있는데. 불안하다며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는 딸. 하지만 딸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장서방한테는 물어본 거야? 당연하지. 장서방도 남의 손에 애 맡기기 싫다고 차라리 그렇게 하자던데? 사람 쓸 돈 엄마한테 드리자고 그랬어. 장서방이? 사위가 그러자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 씨처럼 사위도 그저 불편해하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엄마 식당은 어쩌고? 그게 중요해? 얼마나 번다고. 나 애기 낳으면 애기 봐줄 사람도 필요했는데 엄마가 와서 봐주면 되잖아. 어차피 사람 쓰려고 했으니까 그 돈 엄마 주면 엄마도 식당보다 훨씬 낫지. 오 씨는 고심 끝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출산하고 난 뒤 몇 달이 지났을 때 오 씨는 짐을 싸서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게 된 오 씨와 딸 그리고 사위. 오 씨는 작은 방에서 아기와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사위와 딸을 위해 밥을 차렸고 그 뒤로는 육아와 집안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 70이 다 된 노인이 하려니 여간 고단한 게 아니었지만 새벽에 울어대는 애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잠도 푹 자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으면 이 일을 모두 딸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보고 손녀딸도 보니 그저 괴롭기만 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사위와의 거리는 도무지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거리감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보니 사위는 오 씨의 생각보다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 주말엔 저도 쉬어야 하니까 청소기는 돌리지 말아주시고요. 애기도 되도록이면 방에서 봐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서재 청소하실 때는 아무거나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뿐이야. 그래도 신경 쓰여요. 그래. 조심하마. 그렇다고 사위가 공짜로 장모를 부려먹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쓰려면 드는 돈만큼 오 씨에게 줬는데 그건 오 씨에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사위는 오 씨를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처럼 대했죠.
늘 장모님이 아닌 가정부에게 하듯이 말하는 사위 때문에 속이 쓰렸던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위의 성격을 알자 오 씨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더욱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위가 먹는 것, 입는 것은 특히나 더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 씨는 사위에게 부채감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사돈과는 다르게 딸 시집 보내며 오 씨가 보탰던 돈은 1,000만 원 뿐이었으니 말이죠. 그에 반해 사위는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좋은 집도 해오고 딸에게 모든 풍족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딸을 거의 맨몸으로 시집 보냈으니 부채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위가 어려웠던 것도 있었겠죠. 사위뿐만이 아니라 사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내일 시부모님 오신대. 내일? 응, 엄마도 괜찮지? 별거 신경 쓸 거는 없고. 밥은 외식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루 주무시고 가신대. 그래. 근데 엄마가 내일 약속이 있네. 오 씨는 자기도 모르게 없던 약속을 만들며 둘러댔습니다. 무슨 약속? 엄마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 아, 고향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 보기로 했네. 잘 됐다. 주말에 엄마 없으면 너 혼자 애기 보기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그래. 어쩔 수 없지. 시부모님한테 네가 잘 말씀드려. 오랜만에 너무 뵙고 싶었는데 선약이 있어서 못 뵙고 간다고. 알았어. 오 씨는 다음 날 사돈이 오기 전에 밖을 나섰습니다. 갈 데가 없었던 오 씨는 집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닭! 오 씨는 바닥에 삶은 계란을 때려 껍질을 깠습니다. 저녁밥 대신 계란을 우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청승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 씨는 사돈과 대면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사돈 보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서로 불편할까 싶어 차라리 나와 있는 것이 속 편했습니다. 엄마, 오늘 안 들어올 거야? 지금 친구네 집인데. 여기서 자고 내일 가려고. 딸은 의아해했지만 더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이 막혀 식혜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오 씨 혼자서만 느끼는 자격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애기 없이 잠에 드니 오히려 잠자리는 더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오 씨는 일부러 점심시간이 지나서 느지막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랑 재미있게 놀았어? 그랬지 뭐. 너는? 사돈 어른 다 가셨어? 점심 드시고 바로 가셨지. 혹시나 마주칠까봐 늦게 들어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꼭 뵀으면 좋겠네. 오 씨는 괜스레 말을 덧붙이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외식을 한다더니 집에서 시켜 먹었는지 온갖 그릇과 음식물,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부엌을 보자 쫓아 들어온 딸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어제 술을 좀 마셔서 못 치웠네. 됐어. 가서 애기 봐. 엄마가 치울게. 그러자 딸이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엄마. 그러고는 아기가 있는 거실로 나가는 딸. 오 씨는 다시 부엌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좀 많죠. 장모님이 수고 좀 해주세요. 지나가던 사위도 한마디 얹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올라왔다지만 잘하고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린 뒤 사위방의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사위가 이것저것 건드는 것은 워낙 싫어해서
먼지를 털고 쓰레기를 비우는 정도만 했는데 그것조차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비울 만큼 차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미리 비우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사위가 퇴근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못 보셨어요? 서류? 나는 아무것도 안 만졌어. 오늘 쓰레기통 비우신 거 아니에요? 비우긴 했는데 서류는 못 봤어. 분리수거를 하느라 전부 뒤집어서 버렸지만 서류 비슷해 보이는 종이도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섣불리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중요한 건데 없어졌어요. 정말 없었는데. 사위가 자꾸 추궁하자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못 봤나?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오 씨의 표정을 보자 사위의 한쪽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거보세요. 보셨죠? 제가 제 물건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데 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닐 텐데. 모르면 제발 물어보세요. 휙 버리고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찾아봐. 설마 엄마가 그걸 버렸겠어? 그러자 사위가 딸에게도 신경질을 냈습니다. 있었으면 내가 장모님한테 여쭤봤겠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서류 놓은 걸 까먹겠어? 딸의 표정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건 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뭐라 하는 것은 참아도 딸에게 화를 내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둘이 말다툼을 하려는데 오 씨가 잠깐만 기다려보라며 집 밖을 나왔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간 오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행히도 아까 버렸던 쓰레기를 아직 수거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봉지를 버렸는데 그중 한 봉지를 열어서 손으로 안을 헤집어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뒤져보았지만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는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오 씨가 봉투를 완전히 뒤집어 쓰레기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쓰레기들을 펼치며 찾아보았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봉투에 쓰레기를 담고 다른 봉투를 열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걸 내가 버릴 리가 없는데. 그리고는 오 씨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못 찾아놓고는 왜 그렇게 말해? 가방에 있을 줄 몰랐지. 착각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짜증이야? 나는 당연히 장모님이 청소하시니까 장모님이 버리신 줄 알지. 그럼 차라리 서재는 당신이 치우던가? 뭐? 그럴 거면 장모님은 뭐하러 오신 거야? 그런 거 하시라고 부른 거잖아. 당신 말이 좀 심하다. 무슨 파출부 부른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부탁한 거지. 당신이 고용한 사람이 아니야. 파출부보다 돈은 훨씬 많이 주고 있잖아. 그리고 집안일은 당신이 시켰지. 내가 시켰어? 집안일은 당신도 분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만 주면 끝이야? 둘의 부부싸움을 듣던 오 씨가 깜짝 놀라서 사위와 딸을 말리려고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를 잡으려는데 손이 너무 더러워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을 본 사위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 씨는 그런 사위를 못 본 척하고 물었습니다. 서류 찾았어? 내 가방에서요. 다행이다. 찾았으면 됐지.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둘이 싸워? 그게 아니라 됐다, 됐어. 밥 차려줄 테니까 얼른 씻고 밥이나 먹자. 오 씨는 서둘러 손을 씻고는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못해 사위와 딸이 식탁에 앉았지만 식사 자리는 숨막히게 정적만 흘렀습니다. 오 씨는 뭐라고 말이라도 붙여보고 싶었지만 자신 때문에 싸운 것 같길래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일 듯했습니다. 불편하게 식사를 마쳤지만 이날 일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오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오 씨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아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더 사위 눈치를 보게 됐고 동시에 딸 눈치도 보게 됐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면서 내 집처럼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심히 살면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사위와 딸은 따로 외출을 했고 오 씨는 애를 데리고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아기가 울며 보채길 내보니 바지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에고, 우리 애기 쉬했어? 큰일이네. 서둘러 집에 도착해서 쉬에 젖은 옷과 기저귀를 벗긴 뒤에 아기를 씻기러 거실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아이고, 문 안 닫고 뭐 하세요? 소리치는 사위 때문에 놀란 오 씨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제 막 씻었는지 바지를 입고 있던 사위와 눈이 마주친 오 씨도 놀란 상태였습니다. 사위가 벌써 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한참 있다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분 뒤 나온 사위가 씩씩거리며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여시면 어떡해요? 있을 줄 몰랐다. 금방 마트 갔다 왔는데 그새 돌아왔어. 볼 일이 일찍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매너가 없으세요? 정말 미안하다. 몰랐어. 있는 줄 알았으면 당연히 노크했을 거야. 제 구두 못 보셨어요? 당연히 집에 왔다고 생각하셨어야죠. 애기 기저귀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오 씨가 연신 사과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지 사위가 시근덕거리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 씨도 민망하고 미안했지만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설령 사위가 온 줄 알았어도 사위가 거실 욕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조금 있다 딸이 집에 돌아왔고 여전히 화가 난 사위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애 아빠 왜 저래? 그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딸에게 설명하자 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 벗은 것도 아닌데 어때? 그래도 화 많이 난 것 같은데 어쩌니? 괜찮아. 내가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 딸이 서재로 들어갔는데 몇 분 지나자 점점 딸과 사위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매너가 없잖아. 매너가. 당신이 안방 화장실 썼어야지. 수건이 없어서 거실에서 씻은 거야? 아, 수건? 오 씨가 안방 욕실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위 때문에 안방엔 딸이 수건을 채워 넣었었는데 깜빡한 듯 했습니다. 내 실수인데 왜 엄마한테 화를 내? 없는 줄 알았다는데 엄마 민망하잖아. 왜 장모님이 민망해? 내가 민망하고 수치스럽지. 다 벗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리고 당신도 문을 잠그고 씻어야지. 그게 그렇게 별일 아니야? 당사자가 싫다는데. 그리고 어머니 매번 이렇게 매너 없이 구시는 거 진짜 불편하다고. 언제 또 매번 그랬다는 거야. 자꾸 내 공간을 침범하시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같이 못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건강 걱정된다더니 말짱하시잖아. 여태까지 어디 아프신 적 있어? 당장 다시 내려가시라 그래.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여태 엄마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쫓아내듯이 말하는 게 어딨어? 당신이 엄마 때문에 언제 불편했다고 그래? 언제 불편했냐고? 당신은 엄마니까 그런 소리라지. 나는 남의 엄마랑 사는 게 편하겠어? 뭐?
남의 엄마? 그래. 그리고 고생한 만큼 돈 챙겨드리잖아. 비싼 아르바이트하고 내려가신다고 생각하면 장모님도 손해는 아니잖아.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당신이지. 왜 매번 장모님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해? 장모님 오시기 전엔 우리 한 번도 싸운 적 없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와서 그러면 안 불편하겠어?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와서 그러면 안 불편하겠냐고? 당연히 불편하겠지. 그래서 우리 엄마도 조심하고 나도 조심했잖아. 그리고 나는 입장 바꿔서 시부모님이 아무리 불편하고 화나게 해도 그런 식으로 말 안 해. 절대로. 그건 안 해봐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싫으면 시어머니한테 봐달라 그래. 그 정도 해주셨으면 우리 부모님한테는 더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럼 우리 엄마는 돈 없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하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거봐. 우리가 언제 이런 문제로 싸운 적이나 있냐고. 그럼 우리 엄마만 없으면 이렇게 안 싸워도 되는 거야? 그래? 둘의 싸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자 오씨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싸우는 걸 또 들어가서 말리기도 우습고 오씨도 지쳤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있지도 못했습니다. 저렇게 큰 소리로 싸우면 잠든 아기도 금방 깰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20분쯤 근처를 서성거리다 집으로 돌아가니 더 이상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기를 안고 방 안에 있었고 사위가 오씨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죄송한데 애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요. 장모님도 불편하셨을 텐데 집에 내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도 사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텐데 나와 보지 않는 것을 봐선 이야기의 결론을 함께 낸 듯했습니다. 알았다. 사람 구하는 대로 내려갈게. 내일 구하면 모레면 올 거예요.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인 듯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모레 내려가면 되니? 네? 그동안 감사했어요. 남에게도 이렇게 차갑게 할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이 그동안 감사했다는 몇 글자 말로 끝날 수 있다니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오씨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알았다고 대답한 뒤에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레 내려가기로 했어. 응. 딸도 지쳤는지 괴로워하는 기색은 있지만 오씨를 잡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방을 나서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사위가 자꾸 엄마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항상 쩔쩔매기만 하고. 돈 때문이야? 미안해서? 오씨는 오히려 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장서방한테 쩔쩔매는 거? 내가 이러는 게 바보 같니? 솔직히 그래. 내 딸한테 잘하라고 사위를 대접해 주는 거야. 사위가 어렵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장서방이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었어도 나는 사위 눈치 보고 노심초사했을 거야. 내 딸 남편이니까. 그러자 딸은 얼굴을 괴롭게 일그러뜨렸습니다. 엄마 없으면 안 싸운다며? 싸우지 말고 둘만 잘 살면 돼. 엄마는 괜찮아. 서울 구경 잘하고 간다. 그러고는 이틀 뒤에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허전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부모와 자식은 이 정도의 거리가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물며 장모와 사위 사이라면 더욱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겠죠. 오씨도 나름의 마음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러던 사람이 그만뒀어. 우리가 엄마가 해주던 일을 그 사람이 다 해주길 바랬나 봐. 어떻게 하겠어?
아니면 두 사람을 써야 할 텐데, 그러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어쩌지? 다시금 와줄 수 없냐는 딸의 말에 오 씨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싸워놓고 다시 부를 생각을 어떻게 해? 그게 애아빠가 엄마 따로 방 구해드리면 괜찮다길래. 뭐? 어차피 같이 사니까 자꾸 부딪힌 거였잖아. 근데 따로 살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눈치를 보며 말하는 딸의 오 씨의 속이 터졌습니다. 물론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으면 쫓아낸 엄마를 다시 부를까 싶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사위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애 보고 일하는데 따로 산다고 안 보게 되겠니? 그냥 명절 때나 보며 지내자. 애는 시어머니한테 부탁해보고. 진작 여쭤봤지. 근데 힘들다고 싫다고 그러시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좀만 네가 키우다가 어린이집 보내. 그리고 힘들어도 너희 둘이 잘 헤쳐나가 봐라. 엄마, 다시 내려가시라고 했다고 서운해서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 위해서 엄마가 좀 더 고생해주면 안 돼?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길 순 없지. 하지만 엄마가 안 가는 게 너희 가족에게도 좋을 것 같아. 엄마는 너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게 널 돕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딸은 납득하지 못하고 오 씨를 원망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오 씨는 이제 딸을 지켜만 보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은 비수 같았지만 그 비수가 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면 오 씨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지켜보다가 사위가 딸에게도 그러는 날이 온다면, 그래서 딸이 언제든지 엄마 품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그때 주저없이 끌어안아 줄 수 있는 품이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부모의 역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 씨는 다시 1년에 2번 딸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니들은 여전히 나 데리고 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돈 한 푼 없는 늙은이라도 그러자 아들, 딸이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걸 물으세요? 돈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니들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래? 제가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참고로 난 이제 땡전 한 푼 없다. 아파트는 팔았고 가진 돈은 전부 기부해버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할 만큼 기분이 좋은 줄 아냐? 내 전 재산 다 기부했다. 그래서 빈털터리인데 너희 둘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 거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뭐가?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했다는데 왜들 그리 놀라? 남한테 줘버릴 만큼 저희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나 몰라라 하세요? 나 몰라라 하다니 나는 너희한테 최선을 다했어.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게 준 적 없다. 그래서 너희 둘 다 먹고 살 만큼 살잖냐? 남줄 바에는 그냥 저희 주셨으면 됐잖아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데요? 제가 아빠한테 못한 게 뭐예요? 이야기 속 주인공 할아버지는 올해 80세가 된 공영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있는 아들은 52세 공상현이고 딸은 47세 공미영입니다. 대화처럼 공 씨는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쓸 생활비, 병원비 정도만 남겨놓은 채로 나머지는 전부 기부해버렸습니다. 대단히 큰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평생 성실히 모은 재산과 몇 년 전 아내가 남기고 간 목숨값을 합친다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겠죠. 나이 80 먹고 그 돈을 다 쓰고 죽을 재주는 없기에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그건 얼마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공 씨는 이제 자식들에게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돈 때문에 서로 아기처럼 싸우고 부모를 물어뜯는 자식들은 다 공 씨의 업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로서의 의무는 지난 50년 동안 충분히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더 늙고 병들어도 아들, 딸을 찾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적하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도 갔고 이제 모든 걸 다 비우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맘 편히 살다가 명이 다하면 조용히 가고 싶었습니다. 모두 내려놓으니 이제야 공 씨의 삶의 평온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부모 재산을 도둑질하려고 틈만 노리는 강도 같은 자식들만 없으면 말이죠. 공 씨는 워낙 없이 자라 젊어서부터 갖은 고생을 하다 40대가 되어서 모든 운세가 트인 듯했습니다. 물론 운도 따라주었지만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살아온 공 씨의 인생이 결실을 맺은 것이겠죠. 아내와 함께 차린 식당이 장사가 무척 잘 되는 바람에 꽤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체하지 못할 만큼 큰 돈을 벌었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지만 공 씨의 자식들은 하고 싶은 것 하며 클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는 똑같이 집 한 채씩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 씨와 아내가 생각했던 자식들 뒷바라지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된 것이 죄인지라 그 뒤로도 자식들이 손 벌리면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자식들의 생각은 또 달랐던 듯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뭐?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남들 보면 다들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렇죠. 뜬금없이 묻는 아들의 공 씨는 속 시원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자식인데 좀 알면 안 돼요? 그러게. 나도 궁금하네. 옆에 있던 딸까지 합세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자며 찾아온 아들 상현과 딸 미영. 상현과 미영에게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는 이유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공 씨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뜨기 전 아내는 공 씨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든 가게를 처분한 돈이든 어떤 재산도 당신이 죽기 전까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지 말아라. 유언과도 같은 말에 공 씨가 의아해했지만 아내는 부모가 공경받기 위해서는 인품보다도 돈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며 웃었지만 그 말이 100번 옳았음을 공 씨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공 씨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때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보험금이 얼만지도 안 알려주고 우리가 뭐 그 돈 뺏어가나? 서운해요, 아빠. 딸이 퉁퉁거리며 말했지만 공 씨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 한 푼도 안 줬냐? 상현이 너 지난번에 사업한다고 돈 가져갔고 미영이 너는 박서방 회사 나온다고 돈 가져갔잖냐? 말 그대로였습니다. 공 씨가 아내 말을 듣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진 않았지만 매정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길을 내밀기도 했으니 말이죠. 가게 정리한 돈도 꽤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아프면서 식당을 정리했는데 아들은 그것조차 궁금한 듯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 나 죽으면 다 알게 될 건데.
정 궁금하면 빨리 가버리랴. 에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 가지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오빠는 괜히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너도 궁금하다고 했으면서 내 탓이냐?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내가 모실 건데 그 정도 알고 있어도 되는 거 아냐? 뭐? 왜 아빠를 오빠가 모셔? 의도가 불순하다. 의도. 효심이다, 효심. 효심 다 얼어 죽었네. 새언니가 잘도 아빠 모신다고 하겠다. 내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말어. 니들이 그렇게 효자인 줄 처음 알았네. 됐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그리고 재산이 얼마가 됐든 나 죽으면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 하나가 연못 전체를 흐리는 파문을 가져왔죠. 어느 날 공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난번에 모신다고 했던 거 빈말 아니에요. 이참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아, 대때도 그러네. 아직도 그 얘기냐?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너희 집에 가? 1시간 거리인데 볼 일 있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불편해서 싫다. 불편하실 게 뭐 있어요? 저희 집이 아버지 집이나 마찬가지죠. 애 엄마도 좋다고 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실 줄 알고요. 언젠간 합쳐야 할 말이 올 텐데 연습하는 셈치고 며칠만이라도 있다가 가세요. 그럼. 무슨 연습식이나 해? 미영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서로 모시고 싶다고 하니까 나중에 아버지 어디에 계실지 지금 며칠씩 살아보고 결정하시면 좋죠. 니네 집에도 미영이 집에도 안 간다니까 그러네. 아, 그럼 그냥 아들 보러 놀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던가요?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후회했는데요. 아버지한테 효도할 기회는 좀 주세요. 며칠만 와서 쉬다 가세요. 아내까지 들먹이며 하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거절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와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얼굴 보고 가라는 자식에게 어느 부모가 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았다. 근데 이놈이 소 심주를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보죠. 그렇게 다음 주부터 공 씨는 아들네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들 집에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손자는 대학생이라 집을 나가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며느리는 전업주부라 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출근하면 공 씨는 며느리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도 불편하겠지만 시아버지라고 그런 시간이 편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 오늘은 또 뭐 하다 들어가야 하나? 오늘도 공 씨는 집 근처 공원을 서성거렸습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종일 집에 있다가 삼시세끼를 며느리에게 밥을 얻어먹고는 아차하는 생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젊은 사람도 아니고 80세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할 일이라곤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변에서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많이 낸대요. 그래? 세금을 내라면 내야지 뭐. 대수롭지 않아 하는 공 씨의 대답에 아들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돈 아깝게 낼 세금 다 내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증여를 많이 한대요. 증여? 네. 미리 명의를 자식들한테 돌리는 거죠. 특히 부동산 같은 거요.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고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는 미리 제 명의로 해주시는 거 어때요? 갑자기 무슨 세금 이야기인가 했는데 결국 공 씨의 집을 자신에게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너 지난번부터 자꾸 돈 타령이야. 요즘 힘드냐?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내 집 팔고 너희 집에서 살라고? 아서라. 안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려던 참이다. 네? 왜 벌써 가세요? 며칠 있지도 않으셨는데. 할 일도 없이 너희 집에서 내가 뭘 하냐? 며느리만 괴롭히지. 왜요? 애 엄마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 리가 있냐? 내가 심심해서 그렇지. 그럼 저 아파트는 내 참, 나 죽으면 가져가라니까.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틈만 나면 증연이 상속인이 해대는 아들 때문에 더는 못 있겠다 싶었습니다. 스스로도 먹고 살 만큼 벌면서 왜 자꾸 돈 타령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공원을 돌아다니다 조금 일찍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이쿠, 사돈 오셨어요? 아들네 들어가자 안사돈과 딱 마주친 공씨. 안녕하셨어요? 혼자 어딜 갔다 들어오세요? 아, 이 근처 좀 돌아다니느라. 공씨는 사돈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사돈과 만난 것은 손에 꼽히게 적었습니다. 예고 없는 만남에 당황하는 것은 당연했죠. 아들도 출근하고 없었기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나갈까 하는 마음에 엉거주춤 엉덩이를 때렸는데 사돈이 말했습니다. 과일 좀 깎아올게요. 공씨도 덩달아 일어나려 하자 사돈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앉아 계셔요. 자불안석이 된 공씨가 부엌에 간 사돈과 며느리를 힐끔거렸습니다. 시계를 보아도 아들이 퇴근할 시간은 한참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못난 딸 시집 보내고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아니,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 아주 훌륭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연신 인사하는 사돈 때문에 공씨는 더 불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고 간다는 안사돈의 말에 공씨는 당장 짐을 싸는 것은 안사돈에게 실례일 수 있으니 내일이라도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일찍 자러 가봐야겠다. 벌써 주무시게요? 그래. 쉬어라. 사돈도 쉬세요. 아, 네. 아들, 며느리, 안사돈과 함께 저녁을 먹은 공씨는 이른 저녁에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공씨 자신이 유별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사돈도 모두 불편해서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 그런지 공씨는 설핏 잠에 들었다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자정이었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돈과 며느리가 대화 중인 듯 했는데 괜히 나가서 또 민망해질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아이고, 참아야겠다. 다시 문을 닫으려 하는데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시아버지는 언제까지 계신대니? 몰라. 올해는 안 계신다는데. 시누이 집에도 가신다니까. 좀 더 있다가 가시겠지. 그래? 네가 불편하겠다. 그렇지 뭐. 근데 애 아빠가 모시고 살자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 뭐? 어떻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엄마, 시아버지 들으시겠어. 80 먹은 노인네가 듣긴 뭘 들어. 귀 어두워서 바로 옆에 있어도 못 듣는다 얘. 사돈이 하는 말에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암만 귀가 어두워도
지척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도 못 듣는 귀머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이 차이도 있고 사돈도 일찍 결혼해서 공 씨와 사돈의 나이 차이는 15살 정도가 났기에 자신을 노인네 취급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눈을 부릅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아무튼 우리 시아버지 알부자셔. 근데 남편이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좀만 참고 모시면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길래. 그게 정말이야? 믿어도 돼? 시아버지 모신다고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네 시누이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찍소리도 못하지. 그리고 걱정 마. 시아버지 일찍 나가셔서 별로 뵐 일도 없어. 지금은 건강해서 그렇지. 치매 오고 이곳저곳 병들 나이 아니니? 그럼 그 병수발을 네가 어떻게 들래?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내가 왜 해? 요양병원 뭐 그런 데 많잖아. 시아버지 돈으로 그런 데 모시면 되지. 그런 건 남편이 확실하게 약속했으니까 걱정 말어. 그러면 시아버지 계시는 동안 아주 신경 써서 모시고 받을 건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받아. 애 아빠가 알아서 한대. 우리 부자 되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공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삼시세끼 차려주며 상냥하게 웃던 며느리가 뒤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 아들이 약속한 것이라니. 그러면 모신다고 하고 재산 물려받고 병들면 요양병원에 넣겠다는 것인지. 멀쩡할 때만 모시면 그게 모시는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자식들 집에서 살 생각도 없었지만 자식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 상심이 무척 컸습니다. 충격이 커 다음날 사돈이 집에서 나가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렇게 가버리세요? 장모님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세요? 안 불편한 게 뭔지 물어보는 편이 빠르겠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간밤에 내가 깨달음이 컸다. 나는 또 네가 네 엄마 생각나서 날 챙기는 줄 착각했지 뭐냐. 내 돈은 죽을 때까지 내 통장에서 나올 일 없으니 그런 줄이나 알아라. 괘씸해서 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계속 전화를 했지만 공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번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전화 받았는데 왜 그러세요? 오빠가 사고 쳤죠? 아니다. 일 없다. 괜히 딸에게도 대답이 퉁명스럽게 나갔습니다. 당연히 오빠가 잘못했겠죠. 우리 아빠 속상하셨겠네?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죠? 살갑게 말을 붙이는 딸에게 공 씨가 말했습니다. 난 그냥 집으로 가련다. 그리고 너희 둘 다 앞으로 나 모신다느니 그런 말 말아라. 각자 잘 살자.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난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자 공 씨도 화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그래, 딸이 무슨 죄냐 싶었습니다. 그래도 딸이라 어릴 때부터 아들보다 더 예뻐했더니 아버지에게 살가웠습니다. 그래도 나온 김에 우리 집에서 며칠이라도 묵고 가세요. 박서방도 기다리고 애도 할아버지 온다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오빠 때문에 나랑 한 약속도 안 지키게요? 마음 약해진 공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딱 3일만 있다 가마. 아이고, 알겠어요. 지금 오빠네 계세요? 지금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딸이 공 씨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딸의 집은 아들네보다는 편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손녀도 학교에 가고 딸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공 씨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할 일은 없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아빠, 오늘 연주해보러 같이 가요. 손녀딸이 피아노를 치는데 그 때문에 딸네 가족은 연주회를 자주 보러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심심하셨을 텐데 저녁엔 저희랑 같이 시간 보내요. 살뜰하게 자신을 챙기는 딸이 고마웠습니다. 아들 집에서 험한 꼴을 보니 딸이 천사처럼 보였죠. 공연장에 가보는 것은 처음이고 관심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딸과 사위, 손녀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죽기 전에 새로운 경험도 이것저것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저희 일 끝나면 바로 만나서 갈 건데 아빠는 택시 타고 오세요. 제가 어디로 오실지 종이에 적어드릴게요. 택시기사한테 그리로 데려가 달라고만 하면 되냐? 네. 정문에서 내려서 들어오시면 돼요. 알았다. 연주회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 씨가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시에 공 씨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이 다 되어가자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때 마침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럼. 알았다. 금방 가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삼성 아트센터로 가주세요. 그러자 택시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분명히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했는데 30분은 좋게 걸린 듯 했습니다. 기사 양반, 우리 딸이 집에서 10분밖에 안 걸린댔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삼성 아트센터 가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아니, 출발한 지 20분도 넘었잖아요. 택시기사랑 실랑이를 하다가 답답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딸이 써줬는데 어디로 오라고? 쪽지를 택시기사에게 내밀자 짜증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삼성아트센터가 아니라 성심아트센터잖아요. 그건 진작 지났죠? 공 씨의 실수였습니다. 기사를 타박했던 것을 사과했고 택시는 방향을 돌렸지만 이미 시간은 한참 지나가 있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자 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일부 공연 끝났는데 도대체 어디 계세요? 아, 장소를 헷갈리는 바람에 내가 어디로 가면 되냐? 딸이 설명했지만 넓은 공연장 길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쉬는 시간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못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주변에 물어서 찾아오세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가 나 좀 데리러 나오면 되잖냐? 금방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앞에 의자 있으니까 거기서 좀 앉아서 기다리세요. 1시간만 더 하면 끝나요. 뭐? 그럼 끝날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고생해서 찾아왔더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니. 정 그러시면 집에 먼저 가 계실래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아빠, 이제 시작해요.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뚝 끊어진 전화. 손녀딸이 직접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연주하는 공연을 1시간 더 보는 것이 중요한지, 혼자 밖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부모가 중요한지 묻지 않아도 대답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공 씨는 황당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딸에게 전화를 했지만 또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혼자 딸네 집에 찾아갈 자신도 없었던 공 씨는 결국 앉아서 공연이 끝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빠져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딸이 공 씨를 불렀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 오는 길에 헤매서 그랬지.
그러면 전화를 하시지. 네가 자꾸 전화기를 꺼놨잖냐? 공연 때문에. 이미 공 씨는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딸은 외식을 하고 들어가자며 공 씨를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딸은 눈치 없이 공 씨에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공연 못 봐서 서운하셨구나. 다음에 보면 되죠. 모시고 갈게요. 됐다. 안 봐도 돼. 그러면 나중에 우리 딸 피아니스트 되면 그때 보러 오세요. 그러자 가만히 밥을 먹고 있던 손녀딸이 부르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돼? 아주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당연히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손녀딸이 그렇게 말하자 공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피아니스트가 왜 못 돼? 유학도 안 보내주면서 무슨 손녀딸의 말에 미영이 머리를 짚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이번에 선아도 독일 갔어. 보아하니 손녀딸이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듯 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계신 김에 한번 말씀드려 보던가. 갑자기 공 씨에게로 돌려진 화살의 공 씨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부자야. 유학 보내달라고 해. 딸이 하는 황당한 말에 공 씨가 헛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유학 보내줘. 다른 애들 다 간단 말이야. 할애비가 어떻게 보내줘? 아빠가 우리 딸 유학 좀 보내줘요. 그 돈 다 어디다 써요? 손녀한테 투자하면 좋지. 사위도 말리지 않는 것을 보니 딸과 어떤 이야기가 오간 듯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빠 저희랑 지내는 거 별로 안 불편하시죠? 아빠는 저희가 모시고 살 테니까 저 물려주실 재산 미리 좀 주세요. 꼭 아들 상현과 둘이 짠 듯이 똑같은 말을 하는 딸 미영. 니들은 도대체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리고 나 데리고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하고 괴로운 일이길래 내가 돈까지 줘가면서 너희한테 날 맡겨야 하냐? 혼자 잘 사고 있는 애비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모시네 못 모시네. 미영이 넌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오빠랑 하는 짓이 똑같냐? 뭐? 오빠도 돈 달래요? 아주 음흉하네. 거봐요. 나 없는 데서 아빠 돈 빼가려고. 됐다. 그만해라. 너희 둘이 똑같아. 아빠 진짜 서운해요. 지난번에 오빠 사업자금 대줬잖아요. 나는 너도 박서방 사업한다고 해서 돈 줬잖아. 오빠보다 덜 준 거 알아요. 덜 주긴. 너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돈 보탠 건 잊었냐?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가 된 딸. 그건 그거고요. 아빠는 그 돈 다 짊어지고 가시게요? 왜 그렇게 짜게 구세요? 또다시 입을 벌려 따지려 하자 공 씨가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 이놈도 돈, 저놈도 돈. 지겹다, 지겨워. 니네 앞가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말이 딱 너희 보고 하는 말이다. 그냥 나는 내 집으로 가련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딸내 있는 옷가지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대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공 씨는 아들, 딸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들, 딸을 보니 식욕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웬일로 보고 싶다, 모시고 살고 싶다 하더니 그게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이런 꼴 안 봤을까 싶기도 했지만 자식들이 하는 꼴을 보니 돈이 없었다면 더 비참한 꼴을 봤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의 말처럼 가진 재산을 모두 미리 줘버렸더라면
자신은 이미 요양원에 누워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은 끝까지 꼭 쥐고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공 씨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그게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없지. 아니, 큰 병 났냐고. 말짱한데, 글쎄 왜 그러는데? 그러면 혹시 애들이랑 사이라도 틀어졌남? 여동생의 이상한 말에 공 씨가 버럭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니, 그게 얼마 전에 진선이한테 전화가 왔거든. 진선은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미영과 동갑이었죠. 진선이가 왜? 무슨 일 있대? 그게 아니고 상현이랑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었다네. 우리 애들이? 왜? 상속인이 증연이 하면서 막 그런 걸 물어보더래. 그리고 언니 사망보험금도 자식들은 못 받는 거냐고 그러고 소송 걸면 받을 수 있냐고. 변호사인 조카 진선에게 전화했다는 자식들. 공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현이가? 아니면 미영이가? 그게 둘 다 전화했었대. 진선이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데 진선이가 아무리 그래도 좀 찝찝하다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나도 오빠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공 씨는 전화기를 툭 떨구었습니다. 동생이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어떻게 부모 뒤에서 이런 일을, 그것도 남도 아닌 친척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이게 자식이 맞나?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아닌가. 이 집을 어떻게 털어갈지 고민하는 강도들인 듯 했습니다. 그것도 참 멍청한 강도들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공 씨는 아들, 딸과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고, 그렇게 아들이 달라고 노래를 불렀던 아파트도 싼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 씨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차피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도 없었으니 말이죠. 작은 텃밭 하나 딸리 나다만 단독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 통장에는 아들, 딸이 탐낼 만한 만큼의 돈이 쌓여 있었죠.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야겠다. 심심하면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아프면 여행 가고. 그렇게 써도 평생 아끼며 살아온 노인네는 다 쓰지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생각에 잠겨있던 공 씨가 마침내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말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네 고모가 말해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날 그렇게 화내면서 가버리시면 제가 뭐가 돼요? 애 아빠도 그렇고 애도 보고 있는데. 그래?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다. 넌 좀 가만히 있어. 아버지, 혹시 아파트 달라고 한 것 때문이면 미리 안 주셔도 돼요. 기다렸다가 받으면 되죠. 뭘 기다려? 나 죽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콱 죽어버리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꼬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재산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도 없이 이사까지 하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우리 못 찾게 하려고 여기에 숨으신 거예요? 그래, 맞다. 근데 왜 찾아왔냐? 왜 이런 일 가지고 삐지세요? 딸도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니들은 여전히 나 데리고 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돈 한 푼 없는 늙은이라도 그러자 아들, 딸이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걸 물으세요? 돈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공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니들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래? 제가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참고로 난 이제 땡전 한 푼 없다. 공 씨의 폭탄과도 같은 선언에 아들과 딸 모두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아파트는 팔았고 가진 돈은 전부 기부해버렸다.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할 만큼 기분이 좋은 줄 아냐? 내 전 재산 다 기부했다. 그래서 빈털터리인데 너희 둘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 거니? 그러자 아들과 딸은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만 쳐다보았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뭐가?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했다는데 왜들 그리 놀라?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냐? 미영이 네 말대로 그 돈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라고 줬지. 어떻게 그게 아빠만의 재산이에요? 엄마 보험금도 다 아빠가 가져갔잖아요. 그건 네 엄마가 원해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보니까 너희 엄마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겠다. 남한테 줄 만큼 저희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은 나 몰라라 하세요? 나 몰라라 하다니 나는 너희한테 최선을 다했어.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게 준 적 없다. 그래서 너희 둘 다 먹고 살 만큼 살잖냐? 남줄 바에는 그냥 저희 주셨으면 됐잖아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못한 게 뭐예요? 그걸 내 입으로 말하면 더 비참하지 않냐? 나중에 너희도 깨닫겠지. 내가 왜 이랬는지. 진짜로 그 돈을 다 기부해버렸을 리는 없겠죠. 아빠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돈 달라 그러는 게 싫으시면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요. 신경 끄고 살길 원하시면 안 찾아오고요. 그러자 공 씨는 웃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씩씩거리며 일단 돌아간다 말했고 공 씨는 다시는 아들, 딸에게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현과 미영은 이 모든 것이 농담인 줄 알지만 공 씨는 자신이 잘 지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남겨두고 정말로 나머지 재산은 모두 기부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다 쓰지 못하고 죽을 테고 그러면 그 돈은 저 욕심 많은 아들, 딸들에게 돌아갈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자식에게 주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상현과 미영이 가져봤자 더 큰 비극이 될 것임이 자명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가 많다 내가 많다 하며 둘이 물고 뜯을 것이 당연했고 지금으로도 아들, 딸은 충분히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돈 때문에 모든 게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상현과 미영도 이 돈이 아니었다면 평범하게 지냈을지도 모르죠. 아니, 자신들이 희생하더라도 모든 걸 풍족하게 주며 키운 자신과 아내의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공 씨는 아주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50년 키운 자식들을 잃어야 했으니 말이죠. 아이고, 배야. 한 할머니가 앓는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습니다. 작은 반지하 원룸 안에서 배를 잡고 헐떡이던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어 구급차를 부르려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면 명주를 조금 더 늘리는 것밖에 더 있나 싶었습니다. 쾅쾅쾅. 고통이 점점 사그라들자 이번에는 밖에서 누군가 요란하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실내는 무척이나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반지하라 원래 빛이 잘 들지 않아 몇 시쯤 되었는지는 가늠이 되지 않았죠. 쾅쾅쾅. 딩동딩동. 집에 없어요? 문 좀 열어봐요. 초인종도 누르고 소리를 치며 문을 두드려대는 통에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힘없이 문을 열자 집주인이 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아, 계셨으면 빨리 문을 열어야지. 한참 두드렸잖아요. 괴팍한 목소리로 할머니를 타박하는 주인이 이어 말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노인 혼자 사니까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와봤어요. 아, 월세요. 저기 맞은편에 사무원룸 알죠? 거기가 작년에 노인 세입자를 한 번 받았는데 죽은 지 한참 지나서 발견했다고. 그런데 할머니는 이 근처에 아들이 산다니까 내가 방 내준 거 알죠?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괜히 소문나면 살던 세입자 다 나가요. 그래서 저기 사무원룸이 쫄딱 망했잖아. 뭔 말인지 알죠? 이걸 알겠다고, 여기서 죽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 대답을 않고 있었는데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월세가 안 들어와서 할머니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지난달 거랑 이번 달 거랑 월세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 달에 방 빼야 되는 거 알죠? 도배도 하고 하려면 다시 내줄 보증금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고는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고는 들어왔을 때처럼 나갈 때도 문을 함부로 열어 제끼며 쾅 소리와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리한 언사와 행동에 궁시렁거리기라도 했을 할머니는 그런 기운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병에 걸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에 화를 낸들 붙잡아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다음 달에 방을 빼야 한다니 그래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6세 원보아 씨입니다. 그리고 내주기로 했던 방세를 내지 않아 어머니를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한 아들은 45세 이진수입니다. 아들의 부탁으로 평생을 시골에 살던 어머니 원 씨는 멀쩡히 있던 집까지 팔아버리고 아들네가 사는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 씨 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아들마저 없는 신세. 이 모든 것이 불과 1, 2년 사이에 바뀌어버린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원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부인 남편과 함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원 씨와 남편의 인생은 오로지 한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수, 아들의 이름 말이죠. 남들은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노후 준비를 할 때 남편과 원 씨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원 씨에게는 아들이 미래였고 아들이 자신들의 노후였죠. 그래서 평생 농사를 지어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친척 집에 보내서 학비와 생활비를 대며 유학을 시켰습니다. 아들 진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공부를 무척이나 잘해서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공부 그만하려고요. 뭐? 갑자기 왜 그래? 남들 다 돈 버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제 지쳤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조금 더 해봐야지. 여태 공부한 게 아깝잖니? 아들은 어느 날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아들 진수의 나이가 30을 막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뒷바라지했던 원씨와 남편은 허무했지만 아들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더 이상 강요할 수도 없었죠. 아들은 그렇게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고 결혼할 때는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시골 땅 대부분을 팔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그맘때쯤 남편이 병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나 죽으면 농사는 못 지어도 땅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얼마라도 돈이 나오지? 그럼 우리 아들 집 한 채도 없이 결혼시켜요? 나야 입에 풀칠만 하면 되고 진수도 요즘 돈 잘 벌잖아요. 그 땅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걱정하는 남편을 원씨가 안심시켰었는데 그날의 일이 결국 잘못 꿰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래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고 손주가 태어난 직후 원씨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원씨의 아들은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보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달랜 듯 보였지만 원씨는 쉽게 남편을 잃은 슬픔이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없는 원씨에게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서울로 이사 오세요. 내가 어떻게 서울을 가냐? 서울이 못 올 때라도 돼요? 아들 사는 데인데 왜 못 와요? 이 집은 어떡하고? 팔아야죠. 그 시골에 작은 집 한 채 놔둔다고 오르길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냐? 뭐 하긴요. 저희 애기도 봐주시면 좋죠. 장인어른이 봐주실 수도 없으니까. 며느리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었기 때문에 바깥 싸돈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지만 애를 보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시기 때문이죠. 엄마도 거기서 혼자 그렇게 계시면 우울증 걸려요. 뭐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원 씨도 이 집에 계속 혼자 있다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방 구해 드릴게요. 월세는 저희가 내고요. 같이 살자는 말인 줄 알았지만 아들은 근처로 이사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엄마도 불편하실 것 같고 엄마도 자기 공간은 있어야죠. 그래, 알았다. 근데 어차피 애기 돌봐주시려면 거의 저희 집에 계셔야 하니까 큰 집은 필요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요즘 여력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 괜찮다. 늙은이 혼자 사는데 집 크면 오히려 청소만 힘들지. 요즘 힘들다는 아들의 말에 집을 판 돈도 아들에게 모두 준 원 씨. 그렇게 원 씨는 단촐한 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살 수 있게 정리해놨어요. 터미널까지 원 씨를 마중 나온 아들이 차에 태워 원 씨를 자신이 사는 동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기가 저희 아파트예요. 그리고 엄마랑 걸어서 10분 거리고요. 한 아파트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아들. 그리고 도착한 곳은 4층 건물이었는데 건물 바깥에 풍리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풍림빌. 미음이 빠져 풍리빌처럼 보이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이래 보여도 안에는 리모델링을 해놨더라고요. 아들이 원 씨의 짐을 들어주며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가 아닌 아래를 향하는 계단으로 발을 내딛는 아들. 그리고 아들은 B100일이라고 적혀 있는 문을 열쇠로 열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시기엔 괜찮죠?
부분 선을 보긴 한 듯 외관보다는 깔끔하긴 했지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엔 다소 허름했습니다. 이 동네 방값이 워낙 비싸서 지금은 반지하긴 한데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더 큰 데로 옮겨드릴게요. 됐다. 여기면 됐어. 물론 원시라고 낡은 반지하 원룸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대로 아기를 돌보려면 대부분 아들네에 가 있을 텐데 크고 좋은 집에 살아봤자 뭐하나 싶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고 원씨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창이 하나 있었는데 창은 컸지만 반지하라 까만 아스팔트 도로만 보였습니다. 창가에 바싹 붙어 서서 밖을 보자 저 멀리 아들의 아파트가 보이는 듯도 했습니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의 발이 보였습니다. 원씨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안쪽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며느리는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고 원씨는 왔다 갔다 하며 아기를 봐주었습니다. 저희 출근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아들네외가 7시에 집을 나서는데 원씨는 그 전에 아들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원씨의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70 넘어서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죠. 허리, 손목, 무릎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잠시도 편히 앉아서 쉬질 못했습니다. 애 키운 지가 벌써 40년이 넘은지라 자신이 요령이 없는 것인지 아들 진수가 아기 때도 이렇게 키웠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봐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정말 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네외는 집을 깔끔하게 해놓고 사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느려져 있는 살림도 매일 조금씩 해야 하다 보니 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던 며느리도 나중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꼭 손빨래 해주셔야 해요. 세탁기 돌리면 줄어들어요. 손빨래 해야 할 것까지 따로 담아서 건네주고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이 손자를 봐주러 온 건지 파출부 일을 하러 온 건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가 안 계신 며느리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하는 것이 아들에게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골병 나겠다. 골병 나겠어. 한적한 시골에 있을 때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원씨. 하지만 불편한 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씨는 육체 노동보다는 오히려 아들 며느리가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일 때 이후로는 이렇게 가까이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 가까이 살다 보니 부모 자식 사이도 그저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가시지 말고 계세요. 원씨의 생일을 하루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 원씨에게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출근해야 해서 미역국은 못 끓여드려서 오늘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족발 시켰어요. 아이고, 뭘 그렇게 해. 번거롭게. 그래도 가까이 사는데 생신은 챙겨야죠. 원씨 또한 지친 몸을 빨리 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자신을 신경 써서 말해준 것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 지금 진수 씨랑 저희 아빠 병원 잠깐 들렸어요. 지금 집으로 출발할게요. 알았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을 때 시계를 보니 8시 반이었습니다. 족발은 진작 도착해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랑 얘기 좀 하느라. 아니다. 사돈 건강은 괜찮으시니? 똑같죠. 어서 드세요. 시간이 너무 늦어
족발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서둘러 먹고 아들은 씻으러 들어갔고 원 씨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간다고 인사를 하려는데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데 왜 굳이 이 밤에 생신을 챙기라고 해? 내가 뭐 당신한테 생신상을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사시는데 그럼 밥 한 끼도 같이 안 먹어? 언제부터 내가 엄마 생일을 챙겼다고? 그래도 어머니 생신도 안 챙기면 어머니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피곤해 죽겠다. 금방 먹었잖아. 근데 족발이 뭐야? 족발이. 대충 먹으면 되지. 저녁 생각도 없는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냥 용돈 드려. 남인 며느리도 저렇게 말하는데 핏줄인 아들이 엄마를 저렇게 귀찮아하는 게 창피하고 서러웠습니다. 더 듣지 못하고 원 씨가 말했습니다. 난 가보마.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생일 같은 거 안 챙겨도 된다. 나도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었어. 괜히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는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일도 힘들고 그래서 병원도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아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거 챙길 필요 없다. 그러자 옆에 있었는지 며느리가 아들의 휴대폰을 뺏어들고는 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저희가 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거 챙기는 거 잘 못하고 솔직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어머니 서운한 일 있으셔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이렇게 당돌한가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똑같은 사람끼리 잘 만난 것 같았습니다. 원 씨는 그 옛날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앵무새처럼 내만 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는 물론 시대가 달라지긴 했지만 원하지도 않던 원 씨에게 먼저 생일이라고 밥을 먹자고 해놓고는 그런 식으로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며느리가 말하는 개인주의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원 씨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아들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나쁜 뜻은 전혀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식사하는 일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몇 달 지난 어느 날, 원 씨는 아침부터 배가 아파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더위를 먹어 그런지, 나이를 먹어 그런지, 요즘 입맛도 없고 몸도 축축 처지는 것이 오늘은 특히나 힘들었죠. 차라리 직장에 다니는 것이었다면 하루 쉬었겠지만 원 씨가 조금 아프다고 쉬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직장에 가질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기 30분 전, 원 씨는 배가 아파 도저히 아들네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진수야, 오늘 내가 병원에 좀 들려야 할 것 같아. 네? 그럼 아기는요? 금방 갔다 올 테니까 회사에 좀 말하고 늦게 가면 안 될까? 지금 출발해야 하는데 어떻게 당일에 그렇게 갑자기? 내가 웬만하면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병원도 안 열었을 텐데 9시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갔다 오시려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응급실에라도 후딱 다녀오마. 됐어요. 무슨 응급실까지 가세요. 그냥 병원 문 열면 다녀오세요. 아들이 못마땅한 듯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의 간원 씨는 이런저런 검사를 했고 약을 처방받아 서둘러 아들네로 왔습니다. 미안하다. 아침에 배가 너무 아파서.
애기 받으세요. 저 지금 나가야 해서. 알았다. 미안하다. 얼른 가봐. 며느리가 출근을 했고 원 씨는 아기를 안고 한숨 돌렸습니다. 오후에 출근해 봐야 한다는 며느리가 늦을까 하도 서둘러 오는 바람에 원 씨는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큰 이상은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아프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 원 씨는 아기를 보다가 또 복통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 출근한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한 날은 내일이라 아들이 늦게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갑자기 조퇴를 시킬 순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돼서 통증이 심해지자 원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잠깐 병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또요? 그럼 지금 제가 가야 해요? 네가 오기 전 그러면 정숙이 고모 있지. 고모가 이 근처 사는데 잠깐 좀 봐달라 그러게. 괜찮니? 이정숙은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젊었을 땐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깝게 지냈는데 정숙이 상경을 하며 자연스레 멀어졌다가 남편이 죽고 다시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죠. 알겠어요. 잘 됐네요. 저 일하러 가봐야 해요. 알았다. 그래서 신우이를 불렀습니다. 와, 언니? 진순의 집 좋다? 성공했네. 그래요? 언니는 좋겠다. 오빠 가고 애들이 먼저 언니 모시겠다고 그런 거잖아. 따로 사는 줄 모르는 신우이가 원 씨를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뭐. 원 씨는 왜인지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워 같이 사는 척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 죽으면 애들이 나 데리고 살아주려나 몰라. 요양원에나 안 보내면 다행이지. 원 씨는 신우이의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 병원 가야 한다고 했지? 얼른 다녀와요. 괜히 아픈 사람 붙잡고 있었네.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니죠, 언니? 아니에요. 약만 금방 타올게요. 그리고 신우이에게 애를 맡기고 다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당장의 자세한 검사는 할 수 없었지만 왠지 큰 병이라도 걸린 듯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는데 신우이는 급한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신우이가 아들네에 있던 시간은 3시간 남짓. 다시 원 씨가 애를 보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는 가셨어요? 그래. 아까 갔지. 저희는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실 수 있죠? 알았다.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또다시 휴대폰을 가져가 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다음부터는 아무도 없는 집에 손님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뭐? 그건 좀 실례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 안 드리면 또 그러실까 봐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해하시죠? 진수한테 허락받고 부른 거야. 그럼 진수 씨가 거기서 안 된다고는 못하죠. 그건 몸이 안 좋아서. 네. 알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냥하게 말하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불러서 논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갔다 오는 3시간 동안 잠깐 아기만 맡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묻지도 않는 아들과 며느리. 요즘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이렇게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자신이 알았다고 했으면서도 가만히 듣고만 있는 아들에게도 서운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미야, 내가 늘 이러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데 어떡하냐. 그렇다고 회사에 있는 너희한테 당장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그래서 나도 진순의 고모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부탁한 거야. 너희도 아플 땐 회사도 쉬고 그러잖냐. 나는 뭐 휴가가 있니? 조퇴가 있니? 그거 가지고 손님을 데려왔다고 실례라고 하는 거야? 시애미한테? 며느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바꿔들고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냥 서로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죠.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세요. 애엄마도 말이 심했으니까 제가 알아서 잘 말할게요.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기가 막혔지만 원씨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소리 내봤자 내일 당장 또 봐야 할 아들과 며느리이니까 말이죠. 그냥 평화롭게 참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나파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도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마냥 편한 것도 아니었죠. 아들은 이성적인 듯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마누라 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자신만 서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원씨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병일까 무서웠는데 아니나 다를까였죠. 원씨는 그 충격에 무언가 홀린 듯 했습니다. 당연히 애를 보러 아들네는 왔는데 애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원씨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암으로 죽었는데 떠나기 전 한 달 동안은 병원에 누워만 있어야 했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괴로워하는 남편을 떠올리며 원씨는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남편을 따라갈 것이 아니면 아들에게 말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기는 더 이상 봐주기가 힘들 테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일을 쉬던가 사람을 써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될 것이라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더 아파지면 그 또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말할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원씨는 새벽에 너무 고통스러워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스스로 번호를 누를 정신이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미처 연락을 하지 못하다가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오늘 출근 못했지?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예요? 회사에서 얼마나 깨졌는지 아세요? 애를 봐주기 싫으시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던가요. 봐주실 거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봐주셔야 저희도 맘 놓고 일을 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새벽에 몸이 아파서. 그러나 아들은 원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맨날 몸이 아파서 못 봐준다 그러고 사람 부르고 지난번에 애엄마한테 생활비 조금 더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생활비 부족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애를 봐준다 못 봐준다 계속 그러시는 거냐고요. 아들이 하는 말에 원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인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들네가 힘들다길래 생활비는 정말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필요한 것도 다 그 돈으로 쓰고 있었죠.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해서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냐. 그러면 혹시 애엄마가 몇 번 싫은 소리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니까 애엄마랑도 계속 싸우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요. 아니다. 사실 됐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애 엄마 보기도 미안해서 오늘 제가 회사 안 갔어요. 좀 잘 살아보려고 부탁드린 건데. 진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좀 아파서 지난번에 아니, 그러니까 아프면 좀 미리미리 말을 해줘야 회사에 저도 말을 하죠. 이렇게 말도 없이 계속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엄마 좀 아픈 게 우리 모두의 생계보다 중요해서 자꾸 애를 인질 삼아서 이랬다 저랬다. 저 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엄마한테 부탁도 안 해요. 우리끼리 어떻게든 살게요. 원 씨는 통화가 끊길 때까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령 암이라는 것을 몰랐어도 엄마가 애를 못 봐줄 정도로 아프다는데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지, 며느리는 아픈 친정아빠 병원에 다니느라 원 씨에게 늦게까지 아기를 맡긴 일도 여러 번인데 시어머니 아픈 건 궁금하지도 않나 싶었지만 그래도 남의 딸에게 그 이상을 바랄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들 진수에게 가장 섭섭했죠. 원 씨도 무척 속상해서 한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걱정도 되고 자신이 암이라고 진작 이야기하지 않은 탓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오해가 풀릴까 싶어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는 전화. 며느리에게 전화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왜 자꾸 전화하세요? 저희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랬어. 애를 봐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파서 그랬어. 어디가 아프시길래 손자까지 내팽개치세요? 그제서야 어디가 아픈지 처음으로 묻는 아들. 암이란다. 그러자 말이 없는 아들. 위암이란다.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웠어. 엄마도 받아들일 시간이 좀 필요했고, 입원을 하게 되면 애를 못 봐주니까 최대한 오래 봐주고 싶기도 했고. 아들은 한참 조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대비를 해야 계획을 세우죠. 무턱대고 자꾸 못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그것 때문에 애 엄마랑 얼마나 싸웠는데요. 회사에서도 욕 많이 먹고. 그랬겠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원 씨도 다 말하지 못한 서운한 일들도 많았지만 큰 병까지 걸린 마당에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은 잊기로 했습니다. 그러기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보였으니 말이죠. 사실 연락하지 않는 동안 우울함에 이렇게 치료받아서 살아가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화해를 하게 되어 치료를 받을 결심이 섰습니다. 자신까지 죽으면 아들은 순식간에 부모를 모두 잃게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다시 아들 며느리를 보게 되니 건강이 더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 좀 다녀와야 해서요. 애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했는데 친정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자꾸 애를 맡기고 사돈의 병원에 갔습니다. 원 씨도 항암으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는데도 또다시 손자를 돌봐야만 했죠. 조금 쉬면서 요양을 해야 병이 낫는 법인데 그래서 차라리 시골로 다시 내려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자 원 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 좀 다시 내려가서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애미가 있잖냐? 애 엄마가 장인어른 병원도 다니면서 어떻게 혼자 왔다 갔다 애기까지 돌봐요. 조금만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아니, 애 어린이집이라도 들어가면 그때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나도 좀 지친다. 애 봐주러 여기 이사까지 오셨잖아요.
그때 내가 아플 줄 몰랐잖냐. 저도 지쳐요. 원 씨는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어쩌면 너는 너희만 생각하냐. 나는 그동안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야. 내가 건강하기라도 하면 뭐가 문제겠어. 엄마를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야 직성이 풀리겠냐. 저도 엄마 건강 걱정돼요. 근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적어도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 몇 달만이라도 더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 씨는 더는 대답하지 못했고 전화를 끊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있어 미래이자 노후이자 내 모든 것이었다면 아들에게 나는 자신이 머금고 자랄 그저 걸음이었을 뿐이구나. 원 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아들의 원 씨도 희망을 버렸습니다. 원 씨도 그 뒤론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붙잡아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원 씨가 감기라도 걸린 줄 아는 것인지 원 씨가 아픈 것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든 거, 며느리 힘든 거, 처가 힘든 거, 그게 우선인 아들이었습니다. 몇십 년간 아들만 뒷바라지 하느라 원 씨의 인생은 없었는데 죽을 때가 다 돼서 남은 건 병마와 홀로 싸워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반지하 원룸에서 말이죠. 살아갈 의지도 꺼져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 씨는 병원도 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송장 같은 생활을 하다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 집주인과 대화를 나눴던 원 씨는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보고는 그대로 바닥에 버렸습니다. 곧 죽을 자신이 쫓겨날 걱정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자신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원 씨는 휴대폰을 들어 볼지 안 볼지 모르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너는 엄마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나만의 외사랑이었더라도 나는 후회는 없지만 너는 사는 동안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때서야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니? 그러니 그런 날이 오더라도 그냥 맘 편히 살아라. 너에게 해줄 마지막 말이다. 엄마가. 띠리링 답장이 오는 듯 휴대폰이 울렸지만 원 씨는 휴대폰을 엎어놓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말이죠.